인류 문명의 요람 터키. 완전히 요새네요, 요새. 발길 닿는 곳마다 찬란한 인류의 역사, 수천 년의 문화 유적과 마주했습니다. 그 위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의 전통을 이어가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들어온다고. 와. 네. 차양기 짙게 풍기는 흑해에서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까지 다양한 문화와 문명을 인태한 땅, 역사와 문화의 보고 터키를 들여다봅니다. 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는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라 불리는 곳에 인류 문명의 요람 터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같은 위도상에 있는 터키 면적은 한반도의 3.5배. 제1의 도시 이스탄불을 뒤로하고 앙카라를 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와 같은 알타이어 계통의 터키어를 공용어로 쓰고 국민의 99%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국민은 터키인이 80%를 차지하고 쿠르드족, 유대인 등의 소수민족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다양한 민족과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중앙아시아 유목민이었던 투르크족은 아시아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아나톨리아 반도에 정착했다고 하는데요. 터키인의 역사, 즉 투르크족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터키 북동부에 위치한 카르스. 아르메니아와 그루지아 인접한 국경지대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터키인의 역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소리가 요란한데요. 난데없이 자동차 2대가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며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또 결혼식 하는 거여서 지금 소위 퍼레이드라는 겁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이게 아마 다 친인척들이 도시를 순회하면서 이제 결혼식을 알리는 겁니다. 곳곳에 러시아풍의 건물이 눈에 띕니다. 카르스에선 19세기 말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 제국 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러시아 제국이 발칸반도의 요새를 점령할 즈음 터키 동부에서는 카르스를 손에 넣게 됩니다. 카르스는 40년간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그 영향으로 러시아풍의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9에서 10세기에는 아르메니아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지만 원래 아르메니아 교회였던 큐벳 모스크는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교회의 건축 양식으로 1000년 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12명의 사도가 아르메니아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유래와 함께 카르스의 복잡한 역사가 얽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에서 정교회를 쓰였지만 또 셀죽 터키니에서 바로 한 100년 뒤에는 모스크로 사용되었고 또 그 이후에 러시아인들이 약 19세기 말에 들어오면서 또 정교회 건물로 쓰였고 또 다시 이후에는 또 박물관 그리고 나중에 또 오늘날 지금은 모스크로 쓰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복잡하고 다양한 어떤 한 역사적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르메니아의 교회로 출발해 이슬람 사원으로 쓰이고 있는 이 건축물은 문양이 정교해서 예술성이 있고 견고하게 지어져 1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주변국과 경계에 있는 카르스는 터키, 즉 투르크인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곳인데요.
11세기 셀죽 투르크족이 건설한 카르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이었던 투르크 민족은 9에서 10세기경 현재 아나톨리아 반도에 정착해 제국을 건설하는데요. 중앙아시아에서 아나톨리아 반도로 입성한 출구가 바로 이곳 카르스입니다. 카르스 성은 셀주크 투르크 시대의 군사기지였지만 뒤를 이은 오스만 시대에 초롱성 같은 요새로 거듭났습니다. 오스만 시대의 대포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터키 하면 유목민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대포와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터키가 이스탄불을 정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바로 이 대포입니다. 이 대포에 보면 여기 오스만족의 문양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셀주크 제국에 이어 13세기 말에 등장한 오스만 제국은 이 요새를 발판으로 세력을 뻗었고 아나톨리아 반도를 정복했는데요. 카르성이 제국의 기초를 다져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최초로 아나톨리아 반도로 이주했던 칼삭 터키인의 이름에서 유래됐다는 카르스. 춥고 눈이 많아 설경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한데요. 200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란 파묵의 소설 눈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카르스라는 도시는 참 느낌이 좀 다양한데요. 우선 안쪽의 이 도시 풍경은 다른 아나톨리아의 반도의 하나 도시 같기도 하지만 저 뒤에 보이는 그 카르스의 큰 설경은 또 다른 또 하나의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경과 하나의 또 이런 노란과 하얀과 대비되는 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아나톨리아 반도로 들어와 오스만 대제국을 건설했던 투르크족. 아랍 지역에서 유럽까지 진출했던 그들은 500년 넘게 이 땅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오스만 투르크족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세력을 뻗어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는데요. 바로 오늘날의 이스탄불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로 바꾸고 재건해 나가는데요. 16세기 이르러 황금시대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17세기 이후 화려했지만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던 돌마바체 궁전은 오스만 제국 말기의 역사를 말해주는데요. 1923년 오스만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터키 공화국 역사가 시작됩니다. 터키 여행을 즐겁게 해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식입니다. 터키 요리는 중국, 프랑스와 함께 세계 3대 요리로 꼽히는데요. 대표적인 음식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케밥.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을 꼬챙이에 끼우고 구워내는 고기 요리입니다. 지방마다 종류도 다양한데 무려 300여 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게 숯불 회전구이인 드네르 케밥. Tavukta da tavuk göğsü, yağsız olur. Yani tavuğun göğsünden yağsız olduğu için. 양념한 고기를 꼬챙이에 차곡차곡 깨워놓고 조금씩 익히기 때문에 기름은 아래로 흘러내리는데요. 그렇게 익은 고기를 위에서 아래로 얇게 썰어냅니다. 얇게 자른 고기는 양배추, 토마토 등 각종 야채와 곁들이는데요. 길쭉한 빵 에크맥에 끼우거나 넓고 얇은 빵에 얹어 말아먹곤 합니다.
밥 위에 고기를 얹어 먹기도 하는데요. 아주 대중적인 음식이죠. Aparatif olduğu için, daha basit, daha güzel, lezzetli olduğu için ondandır yani. Günde 700-800 arası satılıyor. 케밥과 곁들여 먹으면 궁합이 잘 맞는 이것은 매콤한 맛이 나는데요. 에즈메라는 이쪽 특히 남동부 지방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고요. 고추와 토마토와 각종 향신료를 으깨서 만든 건데 한국 사람들이 딱 맞습니다. 특히 느끼한 거 먹을 때는 정말 최고인데요. 요린 간편하지만 푸짐한 것이 보기만 해도 식욕을 자극합니다. 방금 받아온 게 뭐냐면 정식형 도네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사한 한 끼에 이런 정식으로도 도네르를 먹을 수 있고요. 또한 급할 때는 이렇게 빵 사이에 껴 먹으면서 햄버거용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네르의 장점은 바로 정식과 이런 패스트푸드용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게 아마 터키들이 가장 좋아하는 케밥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도네르 케밥은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는 편입니다. 도네르는 바로 구워서 한 거기 때문에 이 그릴 맛이 나요.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케밥은 오랜 옛날 투르크족의 음식 문화에서 시작됐습니다. Döner sevmemin sebebi eti seven bir milletiz. Bir de bizim adet ve törelerimizde döner çok eskiye dayanıyor. Tabi Bursa'dan özellikle Osmanlı'dan. Dönerin içinde domates, soğan ve maydanoz var. Etle birleştiği zaman mükemmel bir lezzet olur. Harikadır yani. 오랜 전통을 가진 케밥, 터키를 대표하는 음식 첫 번째입니다. 흑해를 따라 산맥이 경사면에 발달한 도시 리제. 흑해 연안의 도시답게 검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터키는 국토의 삼면이 큰 바다로 둘러싸여 어족이 풍부한데요. 터키 어획량의 80%가량이 흑해에서 난다고 합니다. 해산물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 주로 생선을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요. 수산시장에서 가장 불티나게 팔리는 것은 멸치와 비슷하지만 좀 더 큰 생선입니다. 다른 생선은 1kg에 20리라, 우리나라 돈으로 약 2, 3만 원인데요. 이 멸치와 비슷한 생선은 한 봉지에 4,000원가량입니다. 바로 흑해의 명물 함씨입니다. Hamsi tava olur, ızgara olur, buğulama olur, pilavı olur, hamsi pilavı olur, güzel olur, köftesi olur, tatlısı olur. 대량으로 잡혀 저렴해서 서민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데다 맛과 영양도 풍부해 흑해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Tabii Karadeniz'in limanlarında yani. Samsun'dan Hopa, Sarp sınırına kadar var yani. Karadeniz sahili. 터키 북동부 흑해 연안의 마지막 항구 도시 호파. 흑해 연안에서 함씨가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데요. 한겨울 함씨잡이가 한창일 땐 고깃배가 쉴 새 없이 늘어나고 있는 곳이죠. 함씨는 신선도가 생명이라 시간을 다퉈 운반하기 때문에 선원들 동작이 일사불란합니다. Şimdi bunları yani gidecek olduğu ya bunlar Ankara'ya gider, İzmir, İstanbul, Samsun yani bunlar İdil'e her yere gider yani. Erzurum'a gider, Sivas'a gider, her yere gider. 터키에서 소비되는 함씨는 대부분 흑해에서 잡히는 것들로 전국 각지로 팔려나갑니다. 함씨 요리도 40여 가지나 된다는데요. 튀김, 구이, 볶음밥까지 다양합니다. 터키 일반 서민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함씨 타바라고 합니다. 즉 전분, 함씨, 그다음에 소금, 기름만 있으면 쉽게 먹을 수 있죠.
옥수수 전분으로 버무려 기름에 튀기는 함시 타바 요리는 마치 우리네 빈대떡 부치듯 하는데요. 야, 흑해를 대표하는 요리 함시. 이곳에선 함시 요리를 빼놓고 음식을 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서민의 요리 함시는 흑해가 준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her gün mü yiyorsun? Güç kuvvet veriyor. Bize güç kuvvet veriyor. 터키 동부의 산악지대. 이 깊은 산골 마을에도 터키인들이 즐겨 먹는 전통 음식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선 밀가루 반죽을 이용해 다양한 요리를 만드는데요. 이 전통 음식을 벼렉이라고 합니다. 반죽을 종이장처럼 얇게 밀어서 올리브 기름을 골고루 뿌리고요. 호두나 치즈가루를 얹기도 하는데요. Cevizli börek mi? Yani genellikle yapıyoruz. Misafirler geldiği zaman genellikle kendimize falan da çok yapıyoruz. Yani cevizli, peynirli. 반죽에 고명을 섞어 둘둘 말고 또아리를 틀듯 뱅뱅 돌려서 커다란 쟁반 위에 구워내는데요. 이른바 터키식 페이스트리라고 할 수 있죠. 방식은 다르지만 지방마다 벼렉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모양과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으깬 감자와 다진 야채를 섞은 후 만두처럼 빚어내는 이 음식은 특별한 날에 먹는다고 합니다. Bu misafir geldiğiniz için misafirlere ikram olarak patates böreği yapıyoruz. 노릇노릇하게 튀겨내는 이 요리는 감자벼렉. 터키인들이 즐겨 먹는 전통식이죠. 터키 시골 마을 안악들은 가족들의 먹거리를 준비하는데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고 합니다. 직접 만들어 자급자족하기 때문이죠.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터키의 맛, 유목민인 투르크족의 역사, 서민들의 생활 속에서 그 전통을 이어봤습니다.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는 약 1만 년 동안의 수많은 문명이 명멸했던 곳입니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북부도 그중 일부인데요. 터키 남동부 고대 문명과 비옥한 평원 위에 세워진 고대 도시 마르딘. 기원전 4, 5세기경 건설된 마르딘은 히타이트와 로마 제국, 오스만 제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왕국과 문명을 거치면서 형성됐습니다. 바위산의 경사면을 따라 형성된 구시가지엔 고대 도시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대주주의 저택. 과거 메소포타미아를 오가며 무역을 하던 상인들의 숙소였는데요. 이후 우체국으로 쓰이기도 했고 지금은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문화보호구역으로 새로운 건축이 금지됐는데요. 용도를 달리하며 그 원형을 지켜온 이곳은 유명 관광지가 됐습니다. 터키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사랑의 드라마 그 슬라라는 드라마가 바로 이 지역에서 촬영되는데요. 진짜 그럴 만한 게 너무 이 저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마치 여기 딱 서 있으니까 정말 드라마의 한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고대 도시인 마르딘은
그 유정한 역사와 세월 속에서 오래된 곳일수록 빛을 발하는 도시입니다. 재래시장이야말로 전통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마알딘은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토양과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견과류가 잘 자라는데요. 일조량이 많고 온화하며 비옥한 토지는 견과류가 자라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Sıcak olmasa yetişemez. anladım. Bu yukarı Mezopotamya'da gün sıcaklık aynı Orta Doğu gibi hemen hemen aynı oluşuyor. öyle mi? 견과류의 기름은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Böyle de mi yiyorsun? 식용뿐만 아니라 말딘에선 이걸 가지고 특별한 걸 만든답니다. Bundan da güzel bir sabun yapılır. Evet, sabun yapıyor. 견과류와 각종 천연 재료로 만든 비누는 말딘의 전통 특산품인데요. 열매를 먹다가 기름을 나오는 걸 보고 착안했다고 합니다. 탈모에 아주 좋고, 그다음에 아주 그 머리에 윤기를 많이 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고요. 또 갈라지는 머리카락에도 참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적인 그런 재료 썼기 때문에 전혀 인체에 무해한 아주 천연 비누라고 합니다. 천연 재료로 만든 비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견과류, 허브 등으로 만든 비누가 종류도 다양합니다. 여기 오니까 완전히 비누 천국이네요. 거기다 천연 비누니까 아주 좋아요. 이야, 은은한 게 독하지도 않고. 이곳에선 옛날 방식을 유지하면서 수작업으로 소량을 생산한다는데요. 무려 60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Eskiden halk, buradaki yöresel halk kendi ihtiyaçlarını bahçede, yıllık ihtiyaçlarını ağaçtan topladıkları bunun meyvesinden kendi ihtiyaçlarını kendileri üretirdi. Yani çarşıdan sabun almazlardı. Şurada böyle. Japonya'ya da, şu İspanya'ya da bir adres var. Birçok yerde. Bak Santiago, Aga, İspanya. 예, 뭐 산티아고, 도쿄, 뭐 스페인, 막 지금 각지에서 지금 주문이 막 밀려오네요. 주문이 밀려도 현대식 공정으로 대량 생산하는 건 피하고 있다는데요. 60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는 마알딘 비누는 찰스 황태자도 애용할 만큼 그 명성이 자자합니다. 마알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물 중 하나는 좁고 경사진 골목을 누비는 당나귀입니다. 사람을 태우고 짐을 운반하는 당나귀는 생활수단이자 교통, 운송수단인데요. 마알딘의 당나귀는 3000여 년 전 도시가 형성될 때부터 운명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고대 도시와 당나귀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게 바로 당나귀 한 장을 만드는 장인들의 손길입니다. 당나귀 한 장을 규탄이라고 하는데요. 한 개를 만드는데 능숙한 손놀림으로 꼬박 하루가 걸린다고 하네요. 지금은 당나귀도 일감도 줄었지만 과거엔 말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이었죠. Ben kendimi bildim bileli devam ediyor bu. Zaten eskiden Mardin'de yani en çok kullanılan eşekti. Şu anda böyle çatpat böyle araba gitmiyor ya bazı yerler. Şu anda bazı yerlere de araba da gidiyor. 말딘에선 옛날부터 이 그림을 집집마다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정교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샤흐마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태어난 전설의 주인공으로 뱀들의 왕을 뜻하는데요. Bu şahmeran eskiden her Mardin evinde bir tane olurdu. Bu şahmeranı evinde her kim bulundurursa uğur ve bereket getirildiğine inanılır. Bereket simgesi. 행운을 상징하는 샤흐마란을 걸어두거나 몸에 지니면 행운이 온다고 해서 하나씩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에겐 그 전설이 잊혀져 가고 있답니다. Sizin yanındaki arkadaşınız kim? Bu kayınbiraderim. Kayınbirader. Bu diğeri de yetiştirmişim. Bu çocuğu da. Anladım. Onu da yetiştirmişim. Ha, o da- Bunlar ikisi de cam altı biliyor. Bu da biliyor. Sen niye bunu veremeye kalktınız? Ya işte okul okuyorduk onun yüzünden. Okulumuz iyi gitmiyordu. Biz de çalışmaya karar verdik. Şimdi okula gitsek bir şey yapamazsak böyle işsiz kalırız. Biz de geldik buraya bir şey öğrenmek için. Bir meslek öğrenmek için. 두 명의 어린이가 샤흐마란의 전통을 잇고 있는데요. 이 두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이 마을딘 지역에서 샤마란이라는 전설에 대한 전통을 이어갈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샤흐마란 전설을 기억하고 전통을 잇는다는 건 소중한 작업이겠죠? 이들이 있어 말딘에는 오늘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 말해주듯 터키인이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무슬림은 하루에 5차례 에잔이 울리면 정해진 시간에 예를 갖추어 기도를 올립니다. 각 지역마다 예배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알리는 시계가 있습니다. 터키 민족은 9세기경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화되어 아나톨리아 반도로 들어왔습니다. 이슬람의 색채가 강한 터키에서 기독교가 공존해 오고 있는데요. 하라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요충지로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성서의 무대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기원전 19세기에 번창했던 상업도시 하라는 종교인들이 오가던 길목이기도 했는데요. 하라는 성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şte bu burası. Hazreti İbrahim'in yaşadığı Harran'daki evler, eski evi. Eski evi. Burada 20 yıl yaşadı. Buradan evlendi. Evlendikten sonra buradan göç etti. Kudüs'e göç etti. Kudüs'e gitti ondan Evet. sonra.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잠시 머물렀던 곳으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라는 성서의 무대로 종교와 관련된 유적이 많은데요. 이삭과 관련된 유적도 그중 하나입니다. Merhaba, ne yapıyorsun? Ha, bu ne acaba? Bu İsa'nın kuyu mu acaba? Yok hocam, İsa kazmış. Hı hı. Yusuf'u buraya atmışlardı. Sonra Yusuf adını verdiler. Bakıyor. 이삭의 우물은 현지인들은 유습이라고 부르는데요. Ha, bu ne? Bu hocam aynı kuyu, oradan da aynı. Burası ihtiyarlar için daha kolay olduğu için merdivenli yaptılar. Öyle mi? Vay be. O zaman yapmış mı yoksa daha mı önceden mi? Yok, aynı zamanda yaptılar. 자파란 수도원은 1293년부터 600년이 넘게
시리아 정교회의 총주교가 있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이곳은 이슬람 문화 속에서 기독교와 태양 숭배 사상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ha죠. Tapınak, bir güneş tapınağı burası. Dikkat ederseniz doğuya açılıyor penceresi. Yani güneşin ilk ışığıyla birlikte ilk pagan ritüelleri bu şekilde burada gerçekleşirmiş. 지하에는 교회가 성립되기 전인 3000년 전 태양신을 모시던 신전이 남아 있습니다. 태양신을 믿는 사도들은 태양이 뜨면 기도를 올렸던 곳이죠. 서기 5세기경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후로는 태양 신전들이 점차 교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 지하는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Bizans'ta 5. yüzyıl. Çok özel bir parçadır. 5세기부터 있던 그 흔히 말하는 세례받을 때 쓰는 그 우물이라고 합니다. Bu bir vaftiz havuzudur. Bu tamamen Roma. 아기가 태어나면 세례를 받는 곳인데요. 기원전 5세기부터 지금까지 세례가 이루어진 자리로 성스러운 곳이죠. 이곳은 성모 마리아를 모시는 곳입니다. 상당히 성스러우면서 중요한 곳이죠.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하나의 그런 유물이 아니라 직접 오늘날에도 쓰는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과 정말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요. 이곳에서는 하루 3번 예배를 올립니다. 기원전 5세기경에 지어진 이 교회는 구교와 신교를 나뉘기 이전 초대 기독교 모습을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신자들과 수도원에서 기숙을 하며 종교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참여하는데요. 아람어와 수리아니어로 동시 진행됩니다. 기독교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수리아인의 언어와 수세기 전 아브라함이 썼으며 성소에도 쓰였던 고대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초대 기독교의 정신과 전통을 잇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받은 하나의 그 종파이자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어떤 이런 자부심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보면 이슬람 지역에서 이들의 종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99%가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에서 기독교는 꿋꿋하게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슬람 속에서 기독교와 태양 숭배 등 다양한 종교를 끌어안고 있는 터키. 종교의 본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Takmış koluna elin adamını beni orta yerinden çatlatıyor. Ağzım